만약 여러분이 은퇴 후 연금과 아르바이트 수입을 합쳐 매달 250만 원 정도가 들어온다면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시겠습니까? 자식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생활비를 공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입을 굳게 다물고 주머니를 지키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막 은퇴한 공무원 김영철 가명 씨와 그의 아내이자 은퇴 교사인 이명희 가명 씨입니다. 부부의 월 수입은 합쳐서 25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듣기엔 꽤 여유롭고 평온해 보이죠. 하지만 바로 그 돈 때문에 집안에 화약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아들에게는 우리 쓸 돈 80만 원밖에 없다고 말하라고요. 남편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화가 났죠. 우리가 쟤를 무서워하는 거야? 아니면 제가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겁내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 이건 단순히 노인의 인색함이나 의심병이 아닙니다. 진짜 반전은 겉보기에 화기애애했던 가족 식사 자리 이후에 터져 나옵니다. 알고 보니 아내는 이미 선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토록 고집스러워 보였던 어머니가 사실은 누구보다 맑은 정신으로 가족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왜 아들은 뻔히 알면서도 침묵했을까요? 가짜 서류 뒤에 숨겨진 진짜 음모는 무엇이었을까요? 가정사가 법의 심판대에 오를 때 진짜로 가정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 아버지의 뒤늦은 각성, 한 어머니의 침묵 속에 담긴 지혜, 그리고 잊을 수 없는 노년의 전쟁. 황혼의 인생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깨닫게 되실 겁니다. 때로는 진실을 반만 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지혜라는 사실을요. 첫 번째 입금, 그리고 아내의 경고. 제 이름은 김영철. 올해 딱 60입니다. 38년 동안 공직에 몸담으며 인사보조로 시작해 행정과장까지 버텼습니다. 큰 사고도 없었고 대단한 고위직에 오르지도 못했죠.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조금은 지루한 제 인생과 꼭 닮았습니다. 6월 초의 어느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차를 우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갓 입금된 통장 내역이 들려 있었죠. 저는 한 숫자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연금급여 750영원. 출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제 인생 첫 번째 불로소득이었습니다. 솔직히 아무 느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저도 모르게 실실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당신 뭘 그리 혼자 웃고 있어요. 아내 명희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며 행주로 제 등짝을 가볍게 쳤습니다. 이것 좀 봐. 내 힘으로 키워낸 연금이야. 아내는 웃기는커녕 미간을 찌푸리며 힐끔거렸습니다. 겨우 75만 원 가지고 뭘 그리 좋아해요? 누가 보면 연말 보너스라도 터진 줄 알겠네. 저는 아내의 얼굴을 보고 웃음기를 거뒀습니다. 아내의 말투는 늘 이렇습니다. 새벽 안개처럼 차갑고 담담하죠. 아기가 없다는 건 압니다. 아내 명희는 저보다 한 살 아래로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다 저보다 1년 먼저 퇴직했습니다. 아내의 연금은 저보다 조금 적은 65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사는 방식은 저보다 훨씬 야무집니다. 가계부도 꼼꼼히 쓰고 낭비하는 법이 없죠. 그럼 재취업한 건? 고문직 맡기로 한 건 그대로 진행되는 거지? 한 달에 얼마 나온대요? 대충 110만 원 정도 될 거야. 합치면 우리 한 달 수입이 250만 원은 넘어. 이 정도면 고소득이지. 저는 자랑스럽게 가계부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60 나이에 월 250만 원이면 은퇴한 동료들 사이에서도 상위권이니까요. 그런데 아내는 딱 한마디만 하더군요. 그럼 민우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요.
저는 멍하니 되물었습니다. 왜 말하면 안 되는데. 그냥 당신 월 연금 80만 원 정도라고만 해요. 고문료는 없다고 하고. 아내는 고개도 들지 않고 식탁을 닦았습니다. 저는 허리를 펴고 앉아 아내의 뒷모습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우리 아들이잖아. 당신 뭐 겁나는 거 있어. 아내가 동작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며 무미건조하게 말했습니다. 걔가 그 돈을 알게 되면 그게 자기도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할까봐 겁나는 거예요. 저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아들 민우에게라면 전 정성을 다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영어 학원주를 대신 서주고 대학을 5년 만에 졸업할 때 학자금 대출도 제가 다 갚아줬습니다. 결혼할 때는 신혼집 전세금으로 유경만 원을 보태줬고 지금은 손녀까지 봐주고 있습니다. 민우는 나쁜 애는 아닙니다. 다만 책임감이 좀 부족할 뿐이죠. 직장을 대여섯 번이나 옮겼고 30 중반이 넘도록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사돈댁에서 대출금을 도와주고 생활비도 가끔 보태준다고 들었습니다. 당신, 걔가 우리 돈 달라고 할까봐 그래. 달라고 할까봐가 아니에요. 이미 수년째 가져가고 있잖아요. 아내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내일 비가 올 거라고 말하는 일기예보처럼 자연스러웠죠. 그래도 우리 아들이야. 설마 우릴 등쳐먹겠어. 아들을 막자는 게 아니에요. 아들 옆에 있는 그 가정을 막자는 거지. 아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사돈댁에서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 준다고 하죠? 근데 당신 그거 알아요? 그분들은 절대 애 안 봐줘요. 집에 와서 살림도 안 도와주고요. 그분들은 돈을 내고 자유를 샀는데 우리는 돈을 내고도 말없는 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쪽에서 우리한테 남은 돈까지 내놓으라고 할 판인데 그것도 입 다물고 내놓으라고 할걸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아내가 노후에 굶어 죽을까봐 돈을 아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알겠더군요. 아내가 두려워한 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걸 다 내주고 결국 우리 자신의 노후조차 결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진짜 80만 원이라고만 해. 네, 고문료는 없다고 하고 연금만 80만 원이라고 해요. 좀 쪼들리는 척해야 오래 살아요. 그날 저는 소파에 누워 낡은 가계부를 뒤적였습니다. 아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을 우리가 그동안 아들에게 쏟아부은 내역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결혼 비용, 인테리어, 이사 비용, 손녀 병원비, 학원비, 모든 지출 내역 옆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법원 증거 자료처럼 냉정하고 깨끗하게요. 2016년 12월 전세 자금 지원 6억만 원. 며느리 최지은 명의 계좌로 이체. 그때는 저도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친구들이 물으면 아들 집 사는데 현금으로 썼지 라고 호기롭게 말했으니까요. 사실 정기예금을 다 깨고 제 여동생에게 1억만 원까지 빌려서 2년에 걸쳐 겨우 갚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아버지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새로운 출발선이 되어주는 것. 그런데 녀석은 뛰기도 전에 눕더군요. 아들은 다니던 IT 회사를 그만두고 카페를 차렸습니다. 가게 자리는 장인어른이 소개해줬고 인테리어는 처가 쪽 사람이 맡았죠. 하지만 반년도 안 돼 문을 닫았고 3억만 원 가까운 손해를 봤습니다. 그중 2억만 원은 우리 돈이었습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가계부를 덮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내가 쌀을 씻고 있더군요. 당신 말 계속 생각해 봤는데. 무슨 말이요? 우리가 너무 퍼져서 이제 우리 걸 지켜야 한다는 거.
아내가 뒤도 안 돌아보고 대꾸했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 가.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 아들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사람이 된 거야. 쌀 씻는 물소리는 멈추지 않았지만 아내의 목소리는 차분해졌습니다. 걔가 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엔 우리 자신을 보호할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던 거지. 그래도 자식인데 상처받지 않을까? 나중에 우리가 수입 숨긴 거 알면 배신감 느끼지 않겠어?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되면 걔가 뭐라 할 것 같아요. 아내가 밥솥 버튼을 누르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해줬냐고, 그 돈 있었으면 좀 보태주지 그랬냐고 따질 거예요. 우린 더 이상 젊은 부모가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나중엔 걔를 도와줄 힘조차 없게 돼요. 반박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모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건 다 주고 없으면 이 악물고라도 주는 존재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아내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월 250만 원을 벌 수는 없겠죠. 제가 아프거나 일을 못하게 되면요. 아내는 덧붙였습니다. 계속 사실대로 말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요. 하지만 그 결과는 당신이 감당해야 해요. 아내의 눈에는 화기 대신 지독한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느꼈습니다. 아내는 아들을 막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조하고 있다는 것을요. 달콤한 초대, 그리고 드러난 본색. 하지만 제가 완전히 마음을 정하기도 전에 아내의 예상을 증명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민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 낮이랑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집에서 식사나 같이 해요. 아들은 명랑하게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매운 소고기, 무찜, 갈비찜 해놓을게요. 저희가 준비 다 합니다. 저는 껄껄 웃었습니다. 아이고, 웬일로 밥을 다 산대? 양심에 찔리냐? 전화기 넘어 아들의 웃음소리가 조금 건조하게 들렸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부엌에 있는 아내에게 전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민우네가 밥 먹으러 오라는데 당신 좋아하는 소고기 무찜 해준대. 아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물었습니다. 누가 먼저 꺼낸 얘기예요? 뭐? 민우가 전화했지. 아님 며느리 지은이가 시켰거나 다른 사람도 온대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글쎄, 그런 말은 없었는데 왜 그렇게 예민해? 아내가 칼질을 멈추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쪽에서 먼저 밥 먹자고 한 게 언제인지 기억나요? 생각해보니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2년 전이에요. 소녀수와 어린이집 문제 상의할 때 밥 다 먹고 나서야 베이비시터 비용 비싸다고 우리 보고 번갈아 가며 봐달라고 했잖아요. 그게 벌써 2년이에요. 아내의 눈빛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번에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분명해요. 에이, 너무 과민 반응 아니야? 그냥 밥 한 끼 먹자는 건데. 두고 봐요. 가서 함부로 입 열지 말고 절대 약속하지 마요. 아내의 경고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아내의 직감을 믿지 않는 건 아닙니다. 30년 교직 생활로 사람 속을 읽는데 도 같은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제 자식을 그렇게 계산적인 놈으로 믿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일요일 저녁, 우리는 아들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소녀 수아가 달려와 제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할아버지, 아이를 안아 올리니 기분이 풀렸습니다. 며느리 지은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오셨어요? 금방 상 차릴게요. 식탁은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는데 수저 세트가 더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더 오냐? 아, 사돈 어르신들도 오신대요. 겸사겸사 어르신들끼리 이야기도 나누고 싶다고 하셔서요. 저는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식탁 위 물컵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요. 30분 뒤 사돈 부부 최 씨 집안가 도착했습니다. 사돈 어른은 양복을 빼입으셨고 안 사돈은 우아한 니트 차림이었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김사돈. 건강하시죠? 화기애애한 인사가 오가고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평범했습니다. 사돈댁은 우리에게 계속 음식을 권하며 며느리 칭찬을 했죠. 이 갈비찜 우리 사위가 만든 거예요. 솜씨가 늘었어. 아주 호호. 하지만 밥을 먹을수록 체한 듯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불쑥 물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요즘도 일 나가세요? 뭐, 고문직 조금 맡아서 하고 있지. 일은 많지 않아. 그럼 월 연금은 얼마나 되세요? 생활은 되시나요? 며느리의 말투는 덤덤했지만 젓가락을 쥔 제 손이 멈칫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쳐다봤지만 아내는 국만 떠먹으며 한마디도 거들지 않았습니다. 대충 합쳐서 80만 원 정도 돼. 먹고 살만해. 며느리가 저를 빤히 봤습니다. 걱정이라기보단 확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문득 안사돈이 들고 온 커다란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서류 가방 같은 큼직한 백.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사돈 어른이 입을 열었습니다. 김사돈, 이사돈, 사실 오늘 밥도 먹을 겸 상의 드릴 게 좀 있어서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내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밥 먹자는 게 아니라 예모음모예요. 무슨 일입니까? 안사돈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별로 큰 일은 아니고요. 요새 애들 대출금 문제 때문에 은행에서 양가 부모님이 보증, 아니, 확인만 좀 해주면 이자를 확 낮춰준다네요. 머리가 윙윙거렸습니다. 양가 부모?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며느리가 그 큰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거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소득 확인서 같은 건데 이거 쓰면 은행이 안심해서 금리를 내려준대요. 법적 책임 같은 건 없어요. 며느리의 말이 너무 빨랐습니다. 미리 외워온 대사처럼요. 아내는 미동도 없었고 저는 급하게 서류를 훑었습니다. 연대 보증채무 확장, 상환기간 36개월 연장, 후순위 담보 제공, 형식? 이건 우리 이름을 애들 대출에 뒤삼매겠다는 연대 보증 각서였습니다. 잠깐, 우린 이런 거 쓴다고 들은 적 없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돈 어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절차일 뿐입니다. 저도 여기 서명했어요. 저도 같이 책임지는데 사돈댁도 부모로서 조금은 도와주셔야죠. 마치 우린 이미 서명했는데 당신들은 빠질 거냐고 압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녀석은 고개를 푹 숙이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그냥 서명만 해주시면 안 돼요? 소득 80만 원이라고 쓰시고 매달 40만 원 정도만 2년만 도와주시면 제가 정말 노력해서 다 갚을게요. 그 순간 제 기억 속의 어린 아들은 사라졌습니다. 불쌍한 척할 타이밍을 알고 양가 부모에게 짐을 나누는 법을 터득한 낯선 어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움직였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손을 뻗어 서류를 덮어버렸습니다. 우린 서명 안 합니다. 식탁 위가 정지 화면처럼 멈췄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내는 화도 내지 않고 웃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이 아니라는 뜻이다.
안사돈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우리 집은 다 서명했는데 사돈은 이깟 형식 하나 못 해주신다는 겁니까? 아내가 차갑게 받아쳤습니다. 사돈댁은 투자주주이시지만 저희는 무상수혈만 하다가 이제는 평생 빚까지 떠안게 생겼는데요. 평생 아내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월 수입 80만 원이라면서요? 근데 어떻게 해외여행 다니고 저번엔 비싼 펜션도 예약하셨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가 펜션 예약한 걸 어떻게 알았지? 아내가 피식 웃었습니다. 너 우리 가계부 뒤졌니? 아니면 민우가 말해줬니? 아들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웅얼거렸습니다. 그냥 한 번 말한 적이 있어서. 아내가 아들을 쏘아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너희 둘 처음부터 밥 먹자는 게 아니었구나. 우리한테 수천만 원 빚 떠넘기려고 작정하고 부른 거야. 사돈 어른도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럼 오늘 밥은 안 먹은 걸로 칩시다. 저는 속이 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좋게 마무리하고 싶어 입을 열려 했습니다. 저기 조금만 더 이야기해보면 안 해요. 자라만 무리하고 아내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보, 가요. 우린 더 이상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갈비찜을 뒤로 하고 우리는 일어섰습니다. 아들은 따라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잠든 손녀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나오는데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현관을 나서자 아내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방금 당신 마음 약해져서 무슨 말 하려던 거 알아요. 참아줘서 고마워요. 아내의 마른 손이 제 손목을 단단히 잡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 아내가 매정했던 게 아니라 우리 부부에게 닥칠 재난을 온몸으로 막아낸 것이란 걸요. 배신, 그리고 법적 대응.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안경을 벗고 소파 구석에 앉았고 저는 식탁에 앉아 휴대폰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흙탕물처럼 흐렸습니다. 걔들은 우리 자식이고 사돈은 가족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당신 아까 너무 심하게 말한 거 아니야? 제가 조심스레 묻자 아내가 고개도 들지 않고 답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안 했으면 걔들은 우리가 조건 흥정하는 줄 알았을 거예요. 다음날 아침 우편함을 확인하다가 투명 비닐에 쌓인 등기 우편물을 발견했습니다. 채무조정 협의통지서, 예비보증인 정보조회, 발신인은 은행 신용관리부였습니다. 서류를 넘겨보니 예비 후순위 보증인 안에 제 이름 김영철과 주민등록번호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좀 봐. 아내가 서재에서 달려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서명 안 했잖아. 근데 왜 이런 게 날아와? 아내가 서류를 훑더니 얼굴이 차가워졌습니다. 당신 주민번호랑 우리 집 주소, 걔들이 쓴 거예요. 우리가 서명 안 했는데도 일단 은행 전산에 밀어넣은 거라고요. 머리가 멍했습니다. 이거 명예 도용 아니야. 형식적으로는 도용이죠. 아마 걔들이 부모님이 곧 서명하실 거다라고 하고 서류부터 접수시킨 거예요. 아내는 즉시 은퇴한 동료의 사위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 남에게 패 끼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이번엔 주저없이 다이얼을 눌렀습니다. 통화를 마친 아내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예비보증이래요. 당사자가 서명 안 했으면 이해 신청해서 취소할 수 있대요. 하지만 먼저 은행 가서 누가 접수했는지 확인해야 해요. 은행 창구 직원은 곤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접수인은 최지은님 며느리이시고 대리인 신분증은 최 여사님 안사돈 걸로 되어 있네요. 아직 승인은 안 났지만
전산에는 아버님이 보증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은행을 나서는 길,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너무 오냐오냐 키웠나? 아니면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도 현실은 이렇게 냉혹한 걸까? 집에 돌아와 아내는 이해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제가 아내를 말렸습니다. 정말 민우랑 먼저 얘기해보면 안 될까? 실수일 수도 있잖아. 아내가 펜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엔 비난이 아니라 깊은 피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얘기해서 뭐해요? 몰랐다고 하겠죠. 다신 안 그런다고 하겠죠. 하지만 사돈이 서류 접수하게 놔둔 건 민우예요. 침묵한 것도 민우고요. 당신도 알잖아요. 아내는 신청서에 제 이름을 꾹꾹 눌러 썼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잊을 수 없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서류 한 장, 자식 연 끊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혈치시하는 거예요. 피를 멈추게 하는 거라고요. 다음 날, 우리는 사돈을 만났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안사돈은 여전히 우아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김사돈. 어제 너무 급하게 가셔서 애들 일이라 저희도 좀 서두르다 보니 오해가 있었나 봐요. 아내는 서류 봉투에서 보증인이의 신청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사부인, 이 접수건 취소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제 남편 개인정보 도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안사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니, 이 사돈,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그거 아직 서명도 안 들어갔고 그냥 은행 심사만 좀 잘 받게 도와달라는 건데. 도와달라고요. 제가 참다 못해 끼어들었습니다. 몰래 제 이름 도용해서 빚보증 세우는 게 도움 요청입니까? 사기지. 안사돈의 눈빛이 매서워졌습니다. 말씀이 지나치시네. 우리 집은 지난 5년 동안 애들 대출금 매달 50만 원씩 갚아줬어요. 솔직히 우리도 이제 좀 빠지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사돈댁이 바통 터치 좀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덫을 놓으셨군요. 덫이라뇨. 이건 협력이죠. 협력. 아내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애들 봐주고 카드값 메워주고 손녀 병원비 댄 건요? 우리가 사부인한테 돈 달라고 한 적 있습니까? 그건 부모로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빚 갚는 것도 그쪽 부모로서 당연한 거겠네요.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린 더 이상 안 돕습니다. 이게 우리 마지막 선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한테 저런 꼴 보게 해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이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아들은 알면서도 모른 척 우리를 저들의 먹잇감으로 던져준 것이었습니다. 법정에서의 대면, 그리고 홀로 서기. 그날 밤 아들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장모님이 알아서 하신다길래 그런 줄 알았어요. 해결하겠다. 내가 맡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비겁한 변명뿐이었죠. 아내는 그 문자를 캡처해서 중요 기록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이제부턴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싸워야 해요. 우리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채무 부존재 확인 및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이해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조정 기일, 법원 복도에서 아들을 만났습니다. 녀석은 우리 눈을 피하고 사돈 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짧게 깎은 머리, 청바지 차림의 30대 남자. 제 아들이지만 낯설었습니다. 조정위원인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신청인, 사돈 측, 원고의 동의 없이 서류를 제출한 것이 맞습니까? 안사돈이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구두로 이야기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위도 동의했고요. 증거 있습니까? 가족끼리 무슨 증거입니까? 믿음이죠. 판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법원은 믿음이 아니라 증거로 판단합니다. 조정은 우리 쪽 승리로 끝났습니다. 은행은 해당 보증 접수를 취소하고 향후 제 명의의 대출 진행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달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아빠,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어요. 그 눈빛엔 미안함보다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모세요? 아내가 아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널 내몬 게 아니다. 네가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거지. 아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햇살은 눈이 부시게 밝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걸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두 노병처럼요. 집에 도착한 아내가 차를 두 잔 내왔습니다. 여보, 다음 달부터 당신 고문료랑 내 연금 계좌 싹 분리합시다. 재산 분리 신청도 할 거예요. 나중에 누구 하나가 또 사고 쳐서 당신까지 휘말리게 하면 안 되니까. 아내의 말은 냉정했지만 그 속엔 저를 향한 깊은 배려가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자식들이 약한 고리를 파고들 때를 대비해 서로가 서로의 방패가 되어주자는 뜻이었죠. 한 달 뒤, 우리는 법적으로 부부재산 약정을 맺고 이미 후견 감독인을 지정하는 등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는 이걸 황혼의 재산 방화벽이라고 부르더군요. 그리고 어느 새벽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오늘 새벽에 쓰러지셨어요. 맹장이 터졌는데 합병증이 와서 응급수술 들어가셨어요. 저런, 괜찮으시냐? 모르겠어요. 그냥 인생이 참 허무하네요. 그렇게 돈 하시더니 아들의 목소리엔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저 나중에 시간 되면 밥이나 한 끼 해요. 돈 달라는 거 아니고요.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요. 저는 베란다 창가에 앉아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팽이줄 감는 법 기억나니? 네? 팽이요. 줄을 너무 급하게 감으면 팽이가 튕겨 나가잖아. 지금은 너도 우리도 좀 멈춰서서 숨고를 떼인 것 같다. 나중에, 아주 나중에 웃으며 보자꾸나. 전화를 끊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민우가 그냥 안부나 전하고 싶대.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압니다. 자식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거절, 이 가장 큰 가르침이고 침묵, 이 가장 큰 보호라는 것을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남은 노년을 단단하게 걸어갈 겁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진짜 우리만의 삶을 위해서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만약 자식과 사돈이 연합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노린다면 여러분은 이 부부처럼 법적으로 맞서실 수 있나요? 아니면 그래도 자식인데 하며 지갑을 여시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은 어디까지가 한계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지혜를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현명하고 단단한 노후를 위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기다릴 건지 아니면 너 자신을 먼저 챙길 건지. 그날 밤 손자는 제가 깔아준 접이식 침대에서 자고 지은이는 낡은 이불을 덮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제 3평짜리 좁은 방이 드디어 딸에게 안전지대가 되었다는 것을요. 딸에게 필요한 건 정답이 아니라 숨 쉴 구멍이었고, 제가 해야 할 일은 설교가 아니라 경계를 지켜주는 것이었습니다. 박옥자 여사는 참지 못했습니다. 지은이가 나간 지 3일째 되던 날, 준호는 평소처럼 집에 들어갔지만 마음은 이미 딴 데가 있었죠. 박 여사는 사방팔방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댁가족 단톡방에 지은이가 이상해졌다. 친정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만 한다. 며느리가 말도 안 하고 애 데리고 나갔다. 늙은 내가 무슨 죄냐라며 눈물 젖은 셀카를 올렸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동네 주민들에게 하소연을 하더군요. 며느리가 애 낳고 변했다. 친정아버지가 너무 간섭한다 라고요. 심지어 어떤 이웃은 제게 조심스럽게 묻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따님 부부 사이를 갈라놓으시는 건 아니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사람처럼 보입니까? 박 여사는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었습니다. 물러설 수는 있어도 남들에게는 내가 져줬다라고 보여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은 절대 스스로 바뀌지 않습니다. 판을 뒤집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맞은편 방에서 기다리고만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무사 친구에게 부탁해서 내용 증명 초안을 하나 작성했습니다. 정식 고소장도 경고장도 아니었지만 무게감 있는 문서였습니다. 본 부동산은 혼전 증여된 재산으로 수중인의 혼인 후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함. 제3자의 장기 점유나 대출, 매매, 공동 소유 전환 등은 증여 목적에 위배됨. 이를 위반할 경우 증여자는 법적으로 반환 청구 및 신탁 등기를 통한 회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저는 이걸 박 여사에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등기 우편으로 딸 지은이에게 보냈습니다. 지은이는 받자마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이게 뭐야? 읽어봤니? 읽었어. 나 좀 놀랐어. 놀라서 정신 차리라고 보낸 거다. 한참 침묵이 흐르더니 딸이 물었습니다. 나 협박하는 거야. 아니, 네. 뒤에 문 하나를 더 달아주는 거야. 무슨 문? 네가 버티기 힘들 때 돌아가서 욕먹는 길이 아니라 이쪽으로 도망칠 수 있는 문. 여기 내 뒤에 아빠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문. 지은이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아빠, 나 준호가 미워지기 시작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안 해. 엄마가 무슨 험한 말을 해도 듣고만 있어. 그래서 걔가 바뀌길 기다릴 거냐? 모르겠어. 지금 당장 몰라도 된다.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다만 이것만 알아라. 저 두 사람의 침묵까지 네가 책임질 필요는 없어. 그 집은 네 집이야. 그날 밤. 저는 우체국에 가서 등기 영수증을 챙겼습니다. 지은이가 한 걸음 내디뎠으니 제가 1미터쯤 길을 닦아준 셈입니다. 소송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딸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너에게도 문이 있고 열쇠가 있고 발언권이 있다고. 누군가의 며느리도 내 딸도 아닌 온전한 너 자신으로서 말입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오자 되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박 여사도 알았지만 인정하기 싫었을 겁니다. 며느리가 돌아오지 않자 그녀는 아들 준호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동정심 유발에서 질문으로, 그리고 차가운 침묵 시위로 바뀌었죠. 아들이 못 견디고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 믿은 겁니다. 결국 사위 이서방이 항복했습니다. 그날 오후 그가 제 원룸문을 두드렸습니다. 구겨진 티셔츠에 눈밑이 삽하더군요. 장인어른, 지은이 있습니까? 민준이 데리고 슈퍼 갔다. 금방 올 거야.
그는 죄 지은 아이처럼 서서 손을 비볐습니다. 엄마가 요즘 너무 예민하세요. 매일 죽고 싶다 하시고 중간에서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끼리는 이 집 팔고 좀 더 큰 데로 가서 같이 살면 편하지 않을까 얘기도 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더군요. 내가 사준 집을 팔고 말고 하는 걸 왜 자네 어머니가 먼저 결정하나. 그가 움찔했지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자네 어머니가 같이 살고 싶으시면 본인 돈으로 집을 사시라고 해. 아니면 자네가 대출 받아서 모시든가. 너희는 나한테 빚진 거 없다. 하지만 지은이한테는 정상적인 가정을 빚지고 있어. 그때 도어락 소리가 나더니 지은이가 들어왔습니다. 양손에 장바구니를 든 채였죠. 준호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왔어. 엄마 혼자 계셔서 걱정돼서. 어머니 안 돌아가셔. 지은이의 목소리는 겨울바람처럼 차가웠습니다. 준호 씨, 확실히 말할게. 나 편가르게 하려는 거 아니야. 다만 내 결혼 생활에 더 이상 어머니를 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을 뿐이야. 준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말을 그렇게 독하게 해야 해. 내가 독한 게 아니라 당신이 계속 침묵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준호가 뭐라 하려 하자 지은이가 말을 잘랐습니다. 가서 어머니한테 전해.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첫째, 아빠가 알아봐 주신 실버타운으로 가시겠다면 비용은 우리가 대고 예의 바르게 왕래할 거야. 둘째, 계속 내 명의의 그 집에 사시겠다면 나는 법대로 처리할 거야. 신탁 등기에서 아예 못 들어오시게 할 거야. 아빠는 이미 준비 다 하셨어. 저는 옆에서 지은이의 단호한 눈빛을 지켜보았습니다. 드디어 익숙하다고 말하던 아이가 경계를 긋는 어른이 된 것입니다. 준호는 할 말을 잃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전할게. 지은이는 그를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는 봉투 속 서류들을 꺼내 분류하고 라벨을 붙였습니다. 아빠, 난 아빠가 화를 안 내는 게 겁이 나서 그런 줄 알았어. 저는 웃었습니다. 겁나서가 아니라 네가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똑똑히 볼 때까지 기다린 거야. 아빠는 처음부터 알았지. 당연하지. 나도 그런 사람들 틈에서 평생을 살았으니까. 지은이가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습니다. 아빠는 그때 어떻게 버텼어? 저는 찻잔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너처럼 용감하지 못했어. 박옥자 여사는 스스로 나갔습니다. 작별 인사도 사과도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수요일 오전을 틈타 이삿짐 센터 사람 둘을 불러 불당 용품 세트, 옷 2상자, 본인이 산 믹서기, 그리고 가족 사진이 잔뜩 붙은 코르크 게시판을 떼어갔습니다. 지은이가 민준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집에 왔을 때 거실 한 구석이 텅 비어있고 발코니에 등나무 의자가 사라진 걸 보고서야 알았죠. 주방문에 붙어있던 박여사 반찬 손대지 마. 견출지도 떼어져 있었습니다. 준호 씨도 이사를 돕지 않았다고 합니다. 식탁 위에 쪽지 한 장만 남겨져 있었다네요.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지은이는 그 쪽지를 구기지도 찢지도 않고 서류 봉투에 넣어 서랍 깊숙이 보관했습니다. 그날 오후 지은이가 동사무소에서 떼온 주민등록 등본을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세대주를 다시 본인으로 변경하고 준호의 본가로 되어 있던 주소를 다시 이 집으로 옮긴 것이었죠. 이제 이 집, 진짜 우리 모자모즈 둘만 남았어. 지은이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있잖니. 제가 차를 건네자 딸이 웃었습니다. 아빠는 사람이 아니잖아. 아빠는 기집애지. 비꼬는 게 아니라
안도감이 담긴 농담이라는 걸 알기에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지은이는 많이 조용해졌지만 바빠졌습니다. 큰 소리 치지도 않고 감상을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요리하고 아이를 돌보고 집을 다시 꾸몄습니다. 박 여사가 달아놓은 붉은 플라스틱 전등갓을 떼어내고 새 조명을 달았고 비닐 식탁보를 걷어내고 회색 린넨 매트를 깔았습니다. 결혼 전 딸이 좋아하던 미니멀한 스타일로 돌아갔습니다. 심지어 박 여사가 바람이 너무 세서 머리 아프다며 테이프로 막아놓은 에어컨 송풍구도 기사를 불러 원상복구했습니다. 원래대로 돌려놓을 거야.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저는 딸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올라가서 손자랑 놀아줄 뿐이었죠. 민준이는 전보다 저를 더 따랐습니다. 할아버지, 내가 그려줄게. 움직이지 마. 녀석이 그린 제 모습은 항상 머리가 크고 입을 크게 벌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줘서 그렇다나 봅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창틀 페인트를 칠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저녁 드시러 오세요. 소고기 뭇국 끓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푹 끓인 무와 소고기, 그리고 약간의 후추향. 죽은 아내가 끓여주던 그 냄새였습니다. 네가 이걸 어떻게 끓였니? 엄마 옛날 레시피 노트 찾았어. 지은이가 수저를 놓으며 덧붙였습니다. 엄마는 사랑한다는 말은 잘 안 했지만 요리는 잘했잖아. 아빠 야근하고 오면 밤에 일어나서 국 데워주고. 저는 말없이 국을 한술 떴습니다.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식사 도중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 법무사님이랑 얘기해서 집을 신탁 등기하기로 했어. 뭐? 처분금지, 담보대출금지, 명의변경금지. 민준이 성인 될 때까지 아무도 손 못 대게 묶어둘 거야. 확실하냐? 응. 이 집을 지킬 거야. 나중에 내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다른 실수를 하더라도 다시는 내 집을 남에게 넘기지 않을 거야.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멀리 보는 건 좋은 일이다. 하지만 집이라는 게 꼭 등기부 등본만 말하는 건 아니란다. 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집이 뭔데? 굳이 말을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오해받을까봐 걱정 안 해도 되는 곳이지. 그럼 예전엔 집이 아니었네. 딸이 씁쓸하게 웃더니 이내 활짝 웃었습니다. 이젠 집 맞네? 아빠, 이제 대구 내려가지 마시고 여기 사세요. 가까우니까 좋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여기 방 얻은 건 네가 안 보일 때 지켜주려고 그런 거지. 이제 너 혼자 문단속 잘하니 나는 방 뺄 거다. 알았어. 그럼 매주 소고기 묵국 먹으러 와. 그 조건은 받아들이마. 그날 저녁, 손자와 아파트 단지 공원에서 놀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비행기야. 날아라. 제가 팔을 벌리고 아이를 쫓아가자. 녀석은 황금빛 노을 속에서 연처럼 깔깔거렸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딸에게 사준 저 집이 드디어 딸이 진짜로 발 뻗고 잘 수 있는 집이 되었구나. 그리고 나도 더 이상 문 밖에 서성이는 아버지가 아니구나. 예전에는 집을 사주는 게 자식에게 안전한 출발선을 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집은 가족이 들어가 산다고 다 집이 아니라는 것을요. 지은이가 신탁 등기를 마치던 날 함께 등기소에 갔습니다. 창고 직원 앞에서 지은이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 부동산은 관리 신탁으로 제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매나 추가 대출, 명의 변경이 불가합니다. 직원이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본인 의사 맞으시죠?
네, 아버지가 주신 돈이고 제가 지킬 겁니다. 저는 딸의 등 뒤에서 딸이 서류에 서명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한 획 한 획. 오랫동안 말 못했던 결심을 종이에 새기는 것 같았습니다. 등기소를 나오는 길, 골목 어기 분식집에서 튀김 냄새가 났습니다. 지은이가 불쑥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둘 다 참 말주변 없다, 그치? 네 엄마가 늘 그랬지. 당신이 말 안 하는 건 헛소리하기 싫어서라고. 진짜야. 아니, 남의 말을 끝까지 듣기도 전에 내 말로 덮어버리기 싫어서 그랬지.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딸은 스스로 말할 줄 압니다. 남이 대신 말해주길 기다리지 않습니다. 박 여사는 대구로 내려간 뒤 가끔 전화를 합니다. 민준이 잘 있냐? 감기는 안 걸렸고. 지은이는 깍듯하지만 선을 지켜 대답합니다. 네, 잘 커요. 어머니, 아직 그 낡은 집에 사세요? 좀 넓은 데로 이사 안 가세요. 됐다. 늙은이 혼자 사는데 넓어서 뭐하니? 준호랑은 요즘 연락 안 하니? 네, 저희 서로 시간이 좀 필요해요. 박 여사는 그 말을 들으면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너 예전엔 안 그랬는데. 그럼 지은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전엔 며느리였지만 지금은 민준이 엄마니까요. 원망도 가시도 없지만 단단한 모처럼 박히는 말투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지은이는 가끔 제가 사는 원룸으로 와서 저녁을 먹습니다. 제가 고등어 굽고 된장찌개 끓이면 딸이 설거지를 합니다. 저는 이제 무언가를 꽉 쥐고 있으려 하지 않습니다. 처음 5억을 내놓았을 때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딸에게 비를 피할 처마를 만들어주고 싶었죠. 하지만 사람이 피해야 할 건 비바람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차가움과 집안의 다툼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제가 무르다고 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너무 일찍 말하면 딸이 모르고 너무 세게 말하면 귀를 닫는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딸이 넘어진 그 자리에서 조용히 기다리는 쪽을 택했습니다. 죽은 아내의 노트에 적힌 문구가 생각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건 잡아 끄는 게 아니라 어디가 안전한 방향인지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제 저는 아침 7시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가끔 손자와 자전거를 탑니다. 저는 더 이상 조급하지도 두렵지도 않습니다. 언젠가 지은이도 제 아내처럼 더 이상 저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가 올 겁니다. 그때가 되면 저는 손을 뻗어 잡는 대신 뒷짐을 지고 그 자리에서 기다릴 겁니다. 딸이 뒤를 돌아볼 때 안심할 수 있도록 말이죠. 진정한 내려놓음은 버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쥐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제가 딸에게 집을 준 건 제가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갚지 않아도 되는 사랑이 있다는 걸 딸에게 알려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여름이 끝날 무렵 우리 가족은 강원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지은이가 운전하고 제가 조수석에, 손자는 뒤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펜션에 도착한 밤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난 집이 아빠가 준 제일 큰 선물인 줄 알았어. 제가 쳐다보자 딸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빠가 준 제일 큰 선물은 나를 다그치지 않은 거야. 내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준 거. 나를 비난하지도 않고 집을 무기로 삼지도 않고 그냥 거기 있어준 거. 눈시울이 뜨거워져서 창밖 밤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알겠어. 집은 그냥 건물이고 아빠가 나의 집이야. 저는 그날 밤 지난 세월 혼자 사귀었던 서러움과 외로움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이겨서가 아니라 딸이 드디어 제 곁에 주인으로 섰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춥니다. 끝이 아니라 내려놓음입니다.
저는 더 이상 딸네 집 불이 켜지길 기다리지 않습니다. 딸은 스스로 불을 켜고 끄고 문을 잠그고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저는 그 뒤에 서 있는 말수는 적지만 언제나 거기 있는 아버지일 뿐입니다. 어느 날 점심, 손자와 공원 잔디밭에 누워 구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구름배 같다. 그러게, 바람이 불면 구름이 흘러가지만 배도 더 멀리 갈 수 있지. 손자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할아버지는 바람이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할아버지는 엄마라는 배의 도시자 도치란다. 아이는 못 알아들었지만 더 묻지 않고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멀리서 지은이가 민준아, 밥 먹자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와 아이는 함께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집에 가자. 그래, 집에 가자. 이번에는 압니다. 그 집엔 진짜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요. 시어머니를 위해 5년을 참으며 본래 자신의 공간을 남에게 내어주었던 딸. 딸의 행복을 위해 평생 모은 돈으로 집을 사주었지만 결국 그 집이 관계의 전쟁터가 되어버린 아버지.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나요? 부모가 자녀의 미래를 위해 마련해준 집이 오히려 갈등의 불씨가 되고 다른 가족 구성원에 의해 잠식당할 때 과연 딸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아버지는 어디까지 개입해야 했을까요? 사랑과 재산의 경계.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느 한쪽이 말하지 않고 참기만 하면 다른 한쪽은 선을 넘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해야 서로의 존엄을 지키며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경험 공유는 지금도 어디선가 이와 같은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